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스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외교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대만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해서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중일 갈등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BBC 회장이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실제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질지 이번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세종대 글로벌인지학부의 장희 초빙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번 주가 좀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김영미 대표가 좀 다시 합류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인 줄 알고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취재 보따리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유사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데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좀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걸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함을 이용해서 무력 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존립 위기 사태가 2015년에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했던 그 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인데 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아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가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과거에 아베 신조 전 총리 그리고 아수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사실 둘 다 모두 퇴임 후에 한 얘기였고요. 현지 총리가 이렇게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유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언을 처리할 뜻은 없다고 다시 선을 그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작정을 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작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외무성하고의 어떤 그 사전 조율이 없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요? 네, 다카이치 개인이 판단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내뱉은 발언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발언이 보수층 및 그런 극우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는 해석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강경한 안보 발언을 통해서 좀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사람들이 약간 의심하고 있는 거는 사실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국제 문제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아니요. 다카이치 총리가.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2014년에 아베가 헌법을 재해석하면서 시작이 돼요. 아베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주로 이 평화 헌법에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가 공식적인 해석을 바꾸면서 그거를 헌법 개정처럼 효력을 가지게 만드는 건데 그때 처음 나온 개념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존립 위기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평화헌법 구조에 따르면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본이 침략을 당했는 상황에서 네. 자기의 자위권을 발동하는 데만 사용한다고 해석해 왔는데 그걸 이제 2014년에 아베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거나 우리 국가의 동맹국이 공격을 당해서 존립 위기 사태가 오면
우리가 군대를 사용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거를 지금 이제 재확인하는 근데 그런 얘기거든요. 아까 송현석 기자가 이제 소개할 때 동맹국이라는 표현은 안 썼죠. 네, 동맹국이란 표현은 따로 없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전 개인적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시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하필 대만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꺼냈을까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미 자민당 총재 선거할 때부터 중국이 이렇게 대만 해상 봉쇄하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 때 그 미중 정상회담이 네. 있었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대만의 대자도 끝내지를 맞아요. 않았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러는데 네. 왜 다카이치가 나서느냐. 그렇죠. 그게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전쟁 포기 관련된 헌법 뜯어 고치겠다고 바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비핵 3원칙 유지할 거냐,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 금지 이거 물어봤더니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잠 건조한다고 하니까 한국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하면서 자기네들도 핵 보유에 대한 그 욕심을 드러냈고 금지된 이 살상 무기 수출까지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말한 사안들 중에 상당수의 공통점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다 꿈꿔왔던 혹은 주장해왔던 부분들이라는 거거든요. 별명 그대로네 여자 아베. 네, 아베 걸이라는 별명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시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다카이치 총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아베 전 총리의 그림자를 따라갈 것이냐가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이 다카이치가 자민당 내에서 굉장히 강경 보수 성향의 어떤 핵심 인사인 거잖아요. 근데 예전 아베파들의 지지도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당내 영향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명당하고 연립정부가 깨지면서 내부 분위기에 한번 위기가 왔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 손잡은 일본 유신회는 만만치 않은 보수 성향의 정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손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계속해서 우경화하는 방안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볼게 지금 그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좀 높다면서요. 상당히 여론조사 높죠. 결과로. 네, 그럼 상당히 정치적 높아요. 위기에 몰린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카이치가 원하는 일본의 방향, 그러니까 전쟁이 가능한 국가,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한 나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수 드라이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하필 대만 문제가 들어왔느냐? 이게 애초에 여기 또 아베가 나오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대만 밀착 기조가 굉장히 강했고 최근에 미국이 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에 대자도 안 꺼냈단 말이에요. 미중 정상회담 할 때. 이 말은 대만 방어에 대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불안한 건 누구겠어요? 대만이 불안합니다. 대만이 먼저 일본하고 가까워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미국한테 가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미국과 대만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면서 이걸 핑계로 자국이 원하는 자국 안보, 지역 내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본색이 드러났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그렇게 그 제일 심플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본색이 드러났다고 봐야 되죠. 네. 본색이 드러났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심지어 미국도 지금까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미국과 동맹이 아니고 그래서 대만의 유사 사태가 나면 그 미국의 그 대만 관계법에 따라서 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을 같이 해야 되지만 대만은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공식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일본 아까 그 송현석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총리들도 퇴임 이후에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그 폭스 TV였던 것 같은데 트럼프와 인터뷰를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약간 트럼프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횡설수설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제가 기사로 쓸 때도 너무 당황했던. 뭐 이렇게 어떻게 인용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던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폭스뉴스 진행자가 그 중국 총영사관이 굉장히 강한 수위 높은 발언으로 일본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들이 미국을 더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사실은 일본이 우리를 더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중국보다 일본이 더 우리에게 나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앞뒤 얘기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어쨌든 트럼프 지금 정부를 보면 그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그렇죠. 목표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점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걸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와중에 다카이치가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미국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지금 사실 되게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하기보다 사실은 되게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중국으로 가봅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입에서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네. 사실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뭐 감도가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북한이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그렇죠. 해요. 네.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뭐 이런. 맞아요. 네. 그 우리는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엄청 센 발언. 엄청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진짜로 이 발언을 우리는 너무 자주 접해서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강경할 때만 쓰는 거고 그거 방금 말씀하신 발언은 이제 13일에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그러니까 해당 사태가 발생한 지가 이제 지난 7일이었고 이제 거의 일주일 만에 내놓은 발언이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시에 대한 발언을 한 직후에 그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망설임도 없이 베어줄 수 있다. 참수를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한 외교적 결례인데 네. 이렇게 이 SNS 글을 시작으로 정말 막말 대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타임스에는 한 연구원이 기고한 글에서 방금 말씀하신 중국에 애용하는 표현 스스로 불에 타게 될 것이다라는 위협이 등장했고 또 중국의 다른 관영 매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당나귀에게 머리를 걷어차인 게 아니냐. 이런 또 표현이 나와요. 정말 멍청이 이런 표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제 외교부까지 결국 등장을 한 건데 이게 왜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사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경한 발언을 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더 그 수위가 높다고 그리고 중국 총영사관까지 이렇게 막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중국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 뒤통수? 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신임 총리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사실상 그 전까지는 경주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해 말어라는 상황이다가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오니까 일본에서도 먼저 이제 우리 회담하자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눈 거죠. 그래서 회담까지 하기로 했어요. 근데 결국 그러고선 정상회담을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다카이치 총리가 남중국해 홍콩 위구르 인권 문제. 정말 중국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얘기들만 쭉쭉 꺼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경주 와서 대만 대표도 만났다면서요? 대만 대표 만나서 SNS에 사진 찍고 인증샷 올리고 그래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엔즈라고 해서 그 체면이 되게 중요한 나라인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체면이 깎인 거예요. 일본하고 만나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게 좀 왜 이렇게 계속 민감한 것만 건드리지라는 게 있었는데 심지어 중국은 이 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 연장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서로 관계 개선을 잘해보자라는 것까지 세우고 있다가 갑자기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보니까 더 분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더 우리는 분노하는 그래도 게 있죠. 성의를 보여줬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한국도 사실 한국 정부도 당황스러웠던 게 이번에 그 에이펙 때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저기 블랙 이글스 블랙 이글스 급여 오키나와에 문제? 급여한다 그랬더니 니네 그 비행기 중에 몇 대가 독도 영공을 지났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그래서 또 열받네. 뭔가 지금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에 얼마 안 됐지만 이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보면 뭔가 겉에서 보이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들 그리고 국내에서 하는 발언들 사이에 괴리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경하게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좀 중간 정리를 하면 중일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상당히 사나워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일단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중일 사이에 지금 우리가 끼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당장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일 관계를 파탄 내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긴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라든지 현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이제 그 정부 인사를 격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곧바로 직접적으로 양국 관계를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 실제로 이번에 중의원 그 예산위원회 심의 질의에서도 다케시마 이 중부 참석 인사의 격상 문제에 대해서 뭐 당장은 이렇게 확답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원래 총리 되기 전에 장관급으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올린다고 예. 먼저 본인이 얘기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공식적인 총리로서 이제 답하는 자리다 보니까 즉답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국내 언론에서도 그래서 그걸 즉답을 피했다라는 식으로 대부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래도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 맞아라는 발언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다케시마의 날이 내년 2월 22일이고요.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그 봄철 제사가 4월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초가 우리 이재명 정부와 이 다케시마 내각의 진짜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 네, 2월과 4월. 그렇죠. 이제 다케시마의 날에 지금까지는 차관급 네. 인사를 이제 일본 정부 대표로 보냈는데 장관급으로 격상을 한다. 이러면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화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좀 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그 정권을 잡게 되면 사실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런 보수적인 어젠다나 민족주의적인 어젠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상대국에 또 반발을 일으키고 상대국의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한국이나 중국의 반일 감정을 더 격화시켜서 사실은 이런 국민들 차원에서는 더 이제 어떤 그 타국과의 감정이 더 나빠지고 이런 그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것이 뭐 당연하죠.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그리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인사들이 하는 것 지금 사실은 이 발언도 지금 다카이치가 계속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내부적인 국내용으로 이야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 일본 그 안에서의 반응은 어떤데 그래? 안에서도 네. 너무 급진적이라는 얘기는 있어요. 심지어 뭐 네.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우리가 이게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 왔던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를 더 위험에 처하게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뭐 진보적인 언론이나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일본을 더욱더 위험하게 만드는 발언이고 국제적인 분쟁을 더 강화시켜서 네. 더 악화시켜서 예. 일본을 고립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염려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예. 하지만 이제 뭐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국내적인 그 효과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중일 관계가 어디까지 이제 치닫느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남중국해 문제로 좀 네. 다룬 바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중국이 그러면 어떤 일본의 뭐 이런 어떤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제주도 남쪽 바다다. 예를 들어서 이래버리면 우리가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예, 우리도 같이 사실 좀 냉각관계로 지금 사실은 잠복돼 있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그 서해상 구조물 네. 네. 그것도 그렇고 그전에 이게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난징 대역사를 부정하잖아요. 그런 네. 일 없다고. 맞아요. 그래서 역사 논쟁이 이제 다시 붙게 되면 결국 또 과거사 문제는 어차피 또 나오게 되어 있고 그냥 우리는 실용적 관점에서 실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중일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카치 총리는 결국 개헌 드라이브를 걸 거고요. 그러면 자민당 내부에서 더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 할 텐데 이 강경 보수층들을 거스르는 어떤 언행이나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정치를 이어갈 건지에 대한 근데 오히려 여기서 네. 거꾸로 다카이치가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면 그때 또 유신회가 반발하는 건 아닙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아까 제가 유신회 말씀드린 것도 이 공명당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유신회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예. 네, 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제 시작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휘 교수, 송현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 BBC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편집을 했길래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겁니까? 네, BBC가 지난 대선 전인 10월에 트럼프 두 번째 기회라는 다큐를 방영을 했습니다. 네. 미 의회 폭동이 있었던 2021년 1월 6월 당시에 트럼프 연설을 화면에 담았는데 당시 트럼프가 우리는 의사당으로 간다. 나는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한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가 다 트럼프가 한 말은 맞는데 의사당으로 가자라는 발언하고 싸우자라는 발언 사이에는 사실 54분 정도의 다른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편집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아니 이게 뭐 실황 생중계가 아닌 이상 편집은 네. 불가피하잖아요. 불가피한데 예. 이렇게 편집된 영상만 보면 트럼프가 마치 폭동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연설을 들여다봤을 때는 지지자들한테 의사당으로 모이라고 독려한 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행진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 줄이 사실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폭동 선동 혐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됐던 한 줄이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싹 다 드러내고 이제 싸우자, 의사당으로 가자와 싸우자를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탄핵 재판 때 지금 중간에 뭐 평화적으로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탄핵에서 쟁점이 됐던 거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했는가 그래서 탄핵이 돼야 되는가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이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라. 그래서 이거는 선동이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을 볼 때 이게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그리고 폭력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의 연설 이후에 사람들이 결집해서 모여서 간 거는 또 맞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BBC 이 방영에서 그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연결해서 이것을 더 부각했다는 그 윤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그런 연설이 그 앞에 1월 6일 날 이런 70분 동안 연설을 하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또 그러니까 편집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논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 궁금한 게 이 다큐가 방송이 된 게 미국 대선 일주일 전이라면서요. 네. 그럼 1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방영이 됐을 당시에는 정말 어떤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네. 올해 초에 이제 그 BBC 외부 독립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마이클 프레스콧이라는 인사가 BBC 이사회에 어떤 서한을 보냅니다. 니들 그때 이거 우리 작년 10월에 내보냈던 이 다큐 상당히 문제가 있어. 이거 트럼프의 말을 짜집기 위해서 굉장히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라는 서한을 이거를 보냈어요. BBC 자문위원이요? 네, 자문위원이에요. 자문위원이요. 네,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니들 편집한 게 보여라고 서한을 보냈고 이 서한에 대한 내용이 유출이 된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결국 트럼프가 1조 4,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소송을 예고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1조? 네. 근데 아이가 그러면 BBC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BBC에서는 자기네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편집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한 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네, 하고 네. 사장이나 당시에 그 편집국장이죠. 뉴스보도 책임자가 이제 일단은 BBC 뉴스 CEO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다 사임을 지금 표시한 상태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사임한 사람들의 발언도 끝까지 봐야 되는 게 뭐 실수가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BBC 뉴스가 제도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트럼프 이 다큐멘터리에 한정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실수를 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BBC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지금 일각의 엄청난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사실상 트럼프의 단순히 소송을 걸어서 1조가 넘는 돈을 어떻게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까지 지금 번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이든 날리면 어떻게 봤을지가 참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조금 다른 게 바이든 날리면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말을 그 워딩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싸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했습니다. 이건 전체가 한 게 맞아요. 그냥 근데 편집의 문제인 거고 바이든 날리면은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좀 차이가 있죠. 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여기서 많이 얘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적으로 변화하면서 하는 그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혹은 정부가 하는 많은 중요한 언론을 대한 그 정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뭐 위협 소송 혹은 전략적 괴롭힘 소송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소송 자체의 내용 그리고 그걸 얻는 이득이 중요한 것보다는 트럼프는 물론 거기서 얻는 이득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요. 1조 4천억? 1조 4천억 다 받지 못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 돈보다는 그 거대 기업이나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들이 비판적인 여론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런 자기들의 불리한 발언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런 법적인 소송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아니, 있습니다. 뭐 비교를 해봐요. 바이든 달리면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회했잖아요. 소송도. 그 얘기는 MBC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당시대 이렇게 발언한 게 맞다라고 하는 그거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한 말을 안 했다고 그 시침이 떼면서 지금 태클 걸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근데 BBC는 자기가 한 말은 맞잖아. 다만 중간 말을 뺐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네.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사임을 표시한 뭐 사장이나 그 보도국장도 원래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다는 얘기가 BBC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렇게 쉽게 저걸 실수로 인정하냐. 사실은 지금 그 BBC 사장이 지금 7년 됐는데 그 팀 데이비라는 사람이 별명이 테플론 데이비인가 뭐 맞아요. 그렇대. 그게 뭐냐면 되게 사실 최근에 BBC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고 아무 문제도 다 비껴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들러붙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 뭐 이런 이제 별명이 있는데 네. 그 지금 사실은 BBC 이런 지금의 문제는 그 지금 이런 이 두 사람이 사태까지 한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단순히 그 트럼프의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되게 그 양극화된 세계에서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의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네. 그걸 이제 따지기 전에 잠깐 요거까지만 짚고 그러니까 1조 4천억 규모의 소송을 낼 것이다. 네.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엄청 센 건데 사실 트럼프가 지금까지 냈던 소송들 생각해 보면 아니, 자신의 명예가 그렇게 엄청나게 그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기가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1조 4,500억 원이냐는 이 손해배상금 규모 자체가 엄청난 허세다. 아니, 왜냐면 그런 지적이 있죠. 미국도 소송 때 인지 때 냅니까? 내지 않을까요? 뭐 인지 때문에 소송 안 해봤어. 엄청나겠죠. 원래 인지 때가 1,900달러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법적으로 간다고 해도 과연 트럼프가 이길까라는 지금 그런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영국에서는 이 재판을 하기가 어려운 게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명예훼손은 공소시효를 그러니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막 지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안 되고 1년입니까? 예, 영국은 1년이라고 하네요. 12개월. 그리고 공소시효가 만약 인정된다고 해도 영국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최대 30만 파운드로 제한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을 거다. 그래서 미국으로 한다는 거. 근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그것 관할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BBC 이 방송이
미국에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누구나 원하면 찾아볼 수 있는 시대긴 한데 예. 미국에 이게 보도가 안 됐는데 트럼프가 과연 이 보도로 인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지금 심지어는 이게 이제 선거 개입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을 바뀌었냐? 그 전에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방송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명예훼손법에는 트럼프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이 보도를 할 때 원래 실제적인 악의를 갖고 했다는 거를 법정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디펜던트주에서는 소송해라 그냥 BBC 너네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BBC가 인정을 해버렸으면 그 트럼프가 이제 미국 언론에 그러니까 저기 딱 그러니까 질러놓고 이제 합의 본 바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합의로 네. 그러니까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게 소송 예고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럼 소송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그거는 BBC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일종의 보상을 해주고, 보상이란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걸 잘못했으니 이거에 대한 뭔가 위자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거나 그리고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어떤 공식적인 방송이라든지 발언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대통령에 당선이 됨으로써 지금 재판이 중지가 되어 있지만 네. 다시 이게 이제 그 재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BBC가 딱 이렇게 해버리고 만약에 그 합의가 되든 소송이 되든 뭐가 자신한테 유력에 나오면 그거를 무기 삼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판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손배금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트럼프 자체는 사실 이 소송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BBC 안에서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이나 보도국장이 원래 버티기를 진짜 잘하는 인물들인데 네. 너무 빠르게 지금 사과하고 들어온 것도 트럼프가 이걸 쉽게 꺾지 않겠는데라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네, 있는. 이용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아까 말씀드린 프레스콧이라는 인물. 그 프레스콧이 보수 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네. 이 프레스콧이 추가로 뭔가 BBC를 흔들 수 있는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추측이 나오면서 이런 BBC의 공격적인 추가 폭로나 빌미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사퇴를 결심했다라는 근데 얘기를 사장은 둘째치고 담당 PD는 어떻게 됐어요? 다큐멘터리 직접 제작한. 뭔가 징계 같은 걸 받았던 걸로 기억.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자, 아까 샤라고 그 BBC 이사회 의장이 지금 계속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장이 퇴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레스콧의 그 메모 유출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그런 메모였고 그리고 그 프레스콧은 지금 BBC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프레스콧이 지적한 이 모든 문제들은 이사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징계 조치 및 인사 조치를 다 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편집 규정의 변화도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출된 메모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지금 공식적인 입장 그렇게 내놨습니다. 아까 이제 그 잠깐 유보했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BBC가 처해 있는 시대적 환경, 네. 특히 어떤 그 정서적 양극화의 문제, 네. 여기서 발생하는 태클 강도의 문제, 이것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할 말은 한다가 돼버리면 그것이 뭐냐면 양쪽에서 다 박수 받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와 하고 한쪽에서는 막 이제 손가락질 보통 요즘에 나타나는 양상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딱 BBC도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이 BBC가 이제 그런 분열된 정치나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언론 환경에 놓이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터졌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BBC는 좌파 우파한테 다 비난받는 방송이에요. 이른바 모두각이라고. 네, 모두각이. 근데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어. 근데
보수 정부를 비판하는데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비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BBC 자체는 진보 성향이 있는 그런 공영방송인데 BBC 안에서도 진보 안에서도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주 급진적인 진보가 있고 이제 중간에 가까운 진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세력 갈등이 그렇게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보수당이 들어오냐, 뭐 누가 그 노동당이 들어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 안에서도 내부적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그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BBC에서 글래스톤베리 뮤직 페스티벌을 중계하다가 그 펑크 밴드가 관중들한테 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에게 죽음을 뭐 이런 구호를 외치게 했는데 그걸 왜 계속 내보냈냐, 그런 반 유대주의 돌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멈출 수 있었는데 왜 안 멈췄냐, 뭐 이런 비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국 내 규제기관에서도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긴 한데 가자의 아이들의 생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거기 나레이터가 뭐 하마스 관계자의 아들이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밝히지 않고 그 나레이터를 쓴 것은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 그다음에 이 프레스콧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BBC 아라빅에서 거기서 이제 반 이스라엘 구호들을 계속 내보냈다라고 하는 주장. 그래서 편향됐다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여기서 편향됐다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분명히 편향이 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것들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반대편에서 되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것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마스의 아들이 나레이터가 됐다고 문제를 삼으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금 찬반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양쪽의 동등한 주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설정해 놓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두 번째 하마스 대원도 아니고 그렇죠. 하마스 간부의 대원의 아들이에요. 간부의 아들. 예.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 BBC의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짜집기 한 것 이외에도 현재 상황들이 사실 우리나라 언론의 상황하고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는 남일 같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계속 이제 아까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여쭤봤던 네, 진짜 똑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 그 언론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출렁출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는 게 공영방송하기에 어려움. 그렇죠. 공영방송하기 어려운. 네, 그럼 저희 회사 얘기는 아닙니다. 네, 공영방송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굉장히 조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 지금 내부에서는 당장 키어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는 BBC를 감싸고 있어요. 공영방송이고 BBC는 잘하고 있고 BBC는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반대쪽에서는 BBC의 이런 편향적인 문제를 지금 당장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 라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뜯어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뜯어고친다는 게 사실상 인사를 교체하는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스콧이란 인물도 만약에 프레스콧이란 인물이 보수 성향의 인물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어떤 문제의 발단이 되지 않았을 건데 보수 성향의 인사가 BBC의 외부 독립 외부 자문으로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인사 물갈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물갈이를 하면은 BBC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없어지느냐? 정권 바뀌면 또 다시 반복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완전 언론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편향성이 없는 완전히 중립적인 언론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편향성이 있을 때 특히 이렇게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들의 존재는 필수적인데 다만 문제는 여러 가지 BBC에 관련된 논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편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부적인 규정들이 좀 더 공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왜냐면은 지금 이 편집 문제도 사실은 그 내부에 그게 뭐 보수적인 인사든 진보적인 인사든 그 편집 문제를 제기됐을 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히게 되면
이 언론의 신뢰성 자체가 공격을 받게 되고 이런 특히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언론의 신뢰성을 잃게 되면 사실은 그 존립 자체가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편향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언론사 내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부 검증 시스템 이런 것들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BBC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그거를 이제 더 다른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큰 방향성에 대해서 논란이 붙은 건 답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공격은 뭐냐면 조그마한 실수. 그렇죠. 결국은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상 다반사인데 지금 BBC가 이제 딱 그 문제에 봉착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참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매체가 그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실 탐구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진실 탐구에 있다라는 얘기는 진실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내놓는 것은 이게 진실이라는 주장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주장을 하는 데는 나름의 어떤 시각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편향성을 안 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방송 시스템에 있어서 결국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강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도 그거 폐지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독트린 폐지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폭스뉴스니 뭔가 이런 거 보면 되게 정치적 그렇죠. 색깔이 네, 아주 뚜렷하죠. 그렇죠. 하면 왜 저래 했더니 그게 뭐냐면 공정성 의무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다만 이제 미국의 공영방송 그것만 이제 공영의 경우에는 거의 준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형 언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영에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 공영방송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없애버릴 수 없다는 거죠. 없애버릴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지금의 언론 상황들을 봤을 때는 AI도 편향성을 드러내는 세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만드는 언론이 편향성에서 아주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BBC 상황에서 주는 두 가지 교훈은 하나는 트럼프 발언이 설사 트럼프가 말한 게 전체가 다 맞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 주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때 오는 부작용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 보여줄 그런데 이게 좀 갖는 상징성 있는 게 BBC라고 하면 네. 전 세계 공영방송의 사실은 모범 맞아요. 내지 전범으로 통했던 네. 방송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신사처럼 써야 되는. 다른 것 때문에 BBC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이게 전 세계 공영방송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한 거죠. 네. 그 상징성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 소송에 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의 손배금을 받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거를 떠나서 예. 이번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맞는 것 같고 또 만약에 이제 우리한테 이런 걸 트럼프가 소송을 걸면 어떡하지? 라는 한국에도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잠깐만요. 한국 언론도 걸 수 있나요? 뭐 걸려고 하면은 영국에도 걸었는데 왜 한국에 못 걸겠습니까? 그렇네. 네. 이게 또 이게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살짝 사실 조금 그랬습니다. 또 1조 원 막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BBC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예. 사용방송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이게 엄청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이게 진짜 선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네. BBC에 한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이. 그리고 이제 이것이 소송으로 진짜 가느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게 BBC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BBC는 지금까지 사실 논란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합의하는 쪽을 많이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